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는 소식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바비의 피해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리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인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컸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인 확산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대책 마련에 고심했는데요.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여야가 내탁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더 치열해졌는데 8월 20일 오전 10시 뉴스특보에서는 이 이슈와 관련된 여야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사회자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차명진 전 의원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여야 책임 공방이 더 커지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 관련 책임이나 집회 이후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어떠한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 부위원장은 일단 집회를 허용한 판결 자체가 아쉽다며 법원이 너무 서류상의 내용만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집회에 당원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엄중한 상황이니 자중해야 한다.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의 중요한 현역 의원이나 원외위원장들이 집회에 참여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 집회에 동조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대표나 주요한 분들 역시 참여하지 말아달라, 자제해달라라고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만류가 없었던 통합당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청래 전 부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광화문 집회 때리기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확산세가 집중적으로 시작된 것은 13일에서 14일쯤이기 때문에 보통 잠복기가 5일에서 6일 정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15일 이후 나타난 현상은 광화문 집회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방역 실패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소규모 집회에 대한 규정을 정부가 완화했었고 외식이나 공용 쿠폰을 제공하는 예산을 풀었고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서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방역 실패 부분을 일정 부분 회피하면서 과도한 광화문 집회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 오는 날 광화문에 모이는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근택 부위원장은 광화문 집회 때리기가 아니라 방역 문제라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예전에 신천지 때와 마찬가지로 명단 제출하고 검사 받으라는 것인데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 똑같다며 정광훈 목사 측이 명단을 냈지만 잘 안 맞고 검사도 잘 안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쿠폰 나눠주고 임시 공휴일을 지적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역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힘든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인데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책임을 져야 할 분들에게 오히려 면책권을 주고 옹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자는 여야의 계속된 책임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방역의 총체적인 책임이 집권 여당에 있다 보니 비판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사태가 좀 더 진정된 후 관련 사안을 거론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현근택 부위원장은 이 사안을 계속 정치적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하며 정광훈 목사가 미래통합당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북한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우리만 가면 확진이다 같은 유언비어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검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자꾸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청래 전 부원장은
교회나 단체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발동한 적이 없었고 7월 말이 지나면서 V자형 경기 회복에 대한 선방 효과 등을 대통령이 나서서 말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가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의 대응이 잘못됐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역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내탁 공방에 대한 여야 관련 인사들을 직접 초청해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질문이 다소 평이하다 보니 기존의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반복될 뿐 새로운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패널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당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앞으로 사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등 보다 정치권 인사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특화된 질문들을 구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1일 오전 10시 뉴스특보에서는 통합당에서 극우 세력과의 결별 움직임을 보인다며 전문가들과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김영준 명지대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자는 통합당에서 소위 태극기 세력과는 선을 긋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초에는 지금 이런 상황은 잘못된 것이지만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메시지는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20일에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바뀐 것 같다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창렬 교수는 통합당이 강화문 집회 세력과 더 확실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회 현장에 가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는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최순실 사태부터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고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세력들과 같이 집회를 하기도 했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방송에서 옮기기에 민망한 주장들을 많이 하는 등 큰 맥락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너무 과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집회가 법을 어겼고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인 측면에서 여당 의식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통합당으로서 옳은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는 미래통합당은 4가지의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박근혜 탄핵에 대한 책임론, 극우 태극기 집회와의 무분별한 연대, 5.18 망언, 색깔론이 그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4가지를 미래통합당이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오면서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고 광주 가서 무릎 사과를 하고 색깔론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무분별한 극우 세력과의 연대는 끊어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2가지 면에서 실책을 했다며 강화문 집회 이전에 강력한 경고를 했어야 했으며 주호영 대표의 말처럼 반대는 하지만 메시지는 경청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할 때 실책을 저질렀다는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므로 지금이라도 내탁 공방만 하기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만나서 강화문 집회 이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여야가 협력해 해결할 것인지 하는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해서 통합당에 변화되고 있는 이미지를 더욱더 각인시켜줄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는데요. 정치권 대립이 첨예한 이슈인데 두 전문가의 입장이 비슷하다 보니 한쪽에만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많아 의견의 다양성 측면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슈인 만큼 양쪽의 입장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견이 있는 패널을 구성하거나 비슷한 입장의 패널이라면 전혀 다른 질문으로 답변 내용을 다양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4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사협회와 긴급 면담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면 환자들은 두려워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현안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협은 조속한 진료 현장 정상화를 목표로 합의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을 뿐 큰 소득은 없었다고 면담 결과를 전했습니다. 면담에 함께한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 조속한 사태 해결에 마음이 통한 것 같다며 긍정적 논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했다고 했지만 이미 예고한 집단행동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8월 24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전공의 집단휴진 나흘째 기자가 릴레이 피켓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대병원 앞에 직접 나갔습니다. 기자는 서울대병원 전임의 대부분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일부가 파업에 참여했고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휴진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는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전임의까지 집단휴진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학병원들은 외래 진료와 신규 환자 입원을 줄이고 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하면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술 건수를 평소보다 30%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단휴진에 대해 걱정하는 환자의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암 환자의 수술 일정이 연기돼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온 화면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 같은 일정이 연기되니까 환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언제 수술이나 치료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의 인터뷰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파업 사태를 풀고자 전공의 협의회, 의사협회와 잇따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한 명의 의사도 아쉬운 시기이다 보니 아무래도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어떤 집합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만을 강조하다 보면 집합 행동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 조속한 철회만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발생에는 이유가 있고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는 해결되지 못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결과만이 부각되지 않도록 관련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당사자들의 주장도 균형 있게 전달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길서영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23일에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보도국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입체적인 전망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속살을 가감없이 살펴보고 한 주간의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코로나가 바꿔놓은 국회 풍경과 한 주간의 기업 소식,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여의도 풍양계로 시작합니다. 지난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에서 비말 차단을 위해 자리마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각 당의 주요 일정을 취재하는 취재진은 수도 줄여 공동기자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국회 사무처 지침에 따라 필수 인원만 배석하고 또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 또한 취소되거나 대폭 규모를 줄여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민주당은 정당 대회를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는데요.
이마저도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과 겹쳐 후보자 간 토론회 등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의원 측에서 선거 일정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은 당대표 후보자 한 분의 당일 출석 여부만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국회 또한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표결할 수 있는 비대면 국회법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여의도에 본격적인 비대면 시대가 열릴 것이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대선을 향한 민심의 향방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기상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맑은 기업과 흐린 기업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맑은 기업은 보험업계가 소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외출이 줄고 급하지 않은 진료를 미루다 보니 보험금 지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의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손해보험업계 또한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이른바 집콕이 증가하며 성장한 게임 업계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넷마블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14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흐린 기업은 계속해서 추락하는 관광업계와 저비용 항공사가 소개되었는데요. 하나투어의 매출은 95% 급감하고 직원들의 이탈 또한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비용 항공사 또한 지난해와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80% 이상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매출 감소를 정확한 수치로 보게 되니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항공업계의 심각성을 더욱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프리즘에서는 최근 부동산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와 오피스텔까지 가격이 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 기간도 얼마 되지 않는 2030 세대는 청약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데요. 이에 대한 2030 세대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더욱 알 수 있었습니다. 집값 오름세와 함께 전세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60주 연속 오르면서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데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해결책은 결국 주택 공급이라는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또 다른 카드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가칭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야의 찬반 의견을 전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통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반대편에선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과 품질의 주택을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과 함께 정책금융과 민간 대출의 중간 형태인 공적 담보대출을 도입하는 등 경제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부동산 감독원 도입 논의, 역할과 규모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사이의 합의가 큰 숙제로 남아있다고 전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한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길서영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 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여의도 풍향계에서 언급된 코로나19로 인한 국회의 변화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아질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우리의 일상이 계속해서 변화해야만 하는 부분이 안타까웠는데요. 하루빨리 상황이 해결되어 국회와 국민 모두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길서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그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정부는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속 3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다소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여파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정부와 지자체들의 대응, 또 이 코로나 재확산 여파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코로나19 일별 신규 확진자가 지난 12일부터 연속 3자릿수를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에서 25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3,285명 중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전체 16.9%로 55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16일에서 21일에만 깜깜이 확진자가 191명 늘어서 은밀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에 지난 18일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데 이어 23일에는 해당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에서 200명대로 다소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데다 감염 당국의 추적 속도가 확진자 발생 속도를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연합뉴스는 지난 26일 보도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고, 만약 보도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것까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대한감염학회 등 10개 단체는 거리두기 2단계로는 현재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면서 당장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같은 날 정은경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3단계 상황과 관련해 위험도와 필요성 시기를 매일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입 시기를 놓치지 않게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관해 열쇠를 쥔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25일 비공개로 개최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격상하자는 주장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일상의 방역 지침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국무총리와 방역의료 전문가,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다수의 아침 신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방역을 위해 3단계 격상이 필요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3단계 도입을 주장하는 전문가 주장을 비중 있게 전하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회 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3단계 격상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고 일반 국민의 입장도 엇갈린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일면 기사에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고 보도했습니다. 2.5단계를 대책으로 제시한 언론도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진정세 대폭발 어디로 운명의 일주일 기사에서 2.5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하되 현재 바이러스 확산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카페나 식당 등에 대해서 강력한 방역 수칙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2단계는 취약하고 3단계는 우리 사회가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조치라며 중간 단계를 택하는 방안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예를 들어 사설업체의 영업 정지 대신 입장객 수 제한 같은 중간 강도의 탄력적 방안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우리 민생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을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습니까? 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정치권에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지급 범위를 두고 정치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밤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은 2차 긴급 재난금 지급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선별 지급을,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 지급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선별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이 방역이 우선이라면서 2차 긴급지원금 관련 결정을 유보하면서 공은 29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는 양상입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당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중대 고비를 맞은 만큼 방역에 집중한 뒤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논의를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뉴스와는 지난 25일 보도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한데도요, 여야 정치권은 내탁 공방에 열을 올리고 또 일부 언론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은 이렇게 2차 대유행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어떤 보도를 해야 하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보수 신문들은 정부 여당의 대응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25일 코로나 위기마저 정치 공세 도구로 삼을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집권 세력이 민관 방역 역량을 결집하기는커녕 편을 가리는 방역 정치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코로나 정치를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하라는 사설을 통해서 코로나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에서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라는 기사를 통해서 정부가 확진자가 참여한 집회를 둔갑시켜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어 사면에서 민노총 집회 확진자 집회 후에 여러 곳을 다녔다는 기사에서 정부가 보수 성향의 광화문 집회만 표적을 삼아서 코로나 확산 책임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성향 신문은 상대적으로 시민의 역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겨레는 일면에 마스크를 쓴 시민의 모습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구성한 사진을 싣고 우리의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개인 방역에 힘쓰는 등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 대유행 이번 주가 중대 고비, 시민 협력이 절실하다는 사설을 내고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 준수만으로 자신과 이웃을 지키고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강화될지 여부는 오로지 시민들에게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양성이 나온다. 지금 검사 받으면 다 뒤집어 쓴다. 일단 검사는 거부해야 한다. 코로나 계엄령 상황이다. 라는 허위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의 기로에 선 지금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역할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